안녕하세요. 2020 서울 먹거리 문화축제 맛있는 북토크 2회 진행을 맡은 윤혜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옆에는 저자와의 만남 주인공이신 사피엔스 식탁 문갑순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갑순입니다. 저희 책을 선택해 주시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선생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 시민 음식 독서학교 맛있는 북클럽에서 일주일간 굉장히 많은 행사를 준비했어요. 오늘 저희 맛있는 북토크는 벌써 세 번째 행사인데요. 내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유튜브 라이브로 맛있는 북 콘서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에 앞서 먼저 공지를 좀 드리자면요. 어제 북토크 1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에 경품 이벤트 있습니다. 오늘 토크와 교수님 강연을 잘 들으시면 누구나 쉽게 선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메모해 가면서 강연 들으시기 바랍니다. 1부에서는 문갑순 교수님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거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연 책 제목과 같은 사피엔스의 식탁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나고 잠시 휴식을 갖고요. 3부에서는 참여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듣고 그리고 그때 경품 이벤트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교수님, 네. 제가 더 떨리는데 교수님은 자주 하시는 거라 뭐 이렇게 강연 어렵지 저도 않으시죠? 굉장히 어색해요. 네, 줌 라이브 어떻게 강연 해보셨어요? 네, 뭐 지금 수업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찍은 거 보면 정말 이상해요. 네, 네, 저도 아주 이상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사피엔스 식탁을 굉장히 서울 시민 음식 독서학교 주제 도서로 선정이 된 사피엔스 식탁을 네.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5권의 책이 주제 도서로 선정이 되었는데 네, 그 중에 네. 초강추하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교수님을 정말 뵙고 싶었어요. 근데 네, 이렇게 또 뵙고 제가 네. 또 음, 저자와의 만남 진행자로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도 참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음, 아, 화기애애한 인사가 진행되었는데요. 네, 네, 오늘 강연 들으시고 다시 보기를 하시거나, 음, 그리고 주변에 좋아서 추천해 주실 분들은 서울 시민 음식 독서학교 유튜브에 라이브 영상분을 녹화해 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오늘 궁금한 거 다 물어볼 텐데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어, 오늘 서울 먹거리 문화축제 중 한 프로그램으로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네, 축제 전체의 주제가 코로나 시대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예요. 네, 저희 음식 독서학교 맛있는 북클럽 주제 도서도 그 주제에 합당한 책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네, 중에서도 네, 제 생각에도 그렇고 다른 독자분들도 그렇고 네, 사피엔스의 식탁이야말로 가장 네, 추천받아야 되는 책이다. 코로나 시대 식탁에서 가장 네, 읽어보아야 될 필수 도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네. 저자로서 요즘 코로나 시대 식탁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음, 뭐 거전 같으면 사람들하고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그 교류를 할 텐데 지금은 거의 집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 아무래도 집에서 이제 음식을 많이 만들고 다른 주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세끼 음식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저도 이제 좀 힘든 중에도 제가 이제 음식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신경을 쓰다 보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그 손맛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김치의 그 명품 김치를 만드는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여 명품 김치를 만들었을까? 어떤 외형적인 특징이 있는가? 이런 거를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저 자신은 흥미로웠는데 이게 손 모양도 조금 다르고요. 음식도 좀 많이 만들고 또 이렇게 남에게 막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품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저 자신이 한 음식은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되고 저희 손모양이 혹시 음식이 맛없게 만드는 손모양인가 하고 고민도 했는데 요즘 집에서 이제 음식을 자꾸 만들다 보니 식구들이 남편도 당신 솜씨가 좋아졌다 그러고 애들도 엄마가 제법 음식을 만들 줄 아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주는 걸 보면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암담합니다만은 집에서 식구들을 위해서 저는 손맛이라는 것이 try and error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하다 보면 음식의 솜씨가 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면서 식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교수님 연구하시고 네. 강의하시고 그러시느라 네. 음식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음식을 열심히 하시는 것 그러니까 안 같아요.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음식은 맛이 없었는데 자꾸 하니까요 이게 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네. 코로나 시대에 네. 다른 분들도 네. 음식력을 좀 키워보면 좋겠네요. 저는 네.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네. 그럼 또 다른 질문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네. 음. 사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이 폐쇄되고 이동수단 제한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수출입에 대한 우려가 좀 많고요. 네. 그 수출입에 대한 우려로 식량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워낙 낮아서 네. 특히 걱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최근 그 식품업계나 음식업계도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이야말로 식품에 대한 음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가장 음식 공부를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생활을 좀 변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 독서를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음. 코로나 시대에 지속 가능한 먹거리, 그러니까 식량 자급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동의 제한이 생기니까 내 식탁에서 코로나 시대에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네. 그리고 어떤 유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추천하시는지, 그리고 교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실천하고 계신지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한번 너무 들어볼까요? 거대 담론이라고서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전 세계 인구가 지금 50%가 도시에 모여 살고 있어요. 그다음에 교통수단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하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대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농사를 해서 자기가 먹을 식량을 생산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인류가 지금까지 쭉 만들어 왔거든요. 그 시스템의 이제 뭐 대표적인 것이 선택과 집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특정한 작물, 예를 들어 밀이라든지 뭐 콩이라든지 이런 어떤 작물을 선택해서 그 단일 플랜테이션에 그것만 심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수확량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식품을 공급해야 되니까 공장식의 그 가축 생산 시설 네. 이런 거를 만들게 되니까 굉장히 밀집한 이런 그 소나 뭐 닭이나 이런 밀집한 시설에서 키우게 되니까 그 이제 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뭐 항생제라는 게 이런 거 남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큰 기업들이 모든 그러니까 배분이라든지 이런 걸 다 담당하고 뭐 맥도날드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큰 기업들만 살아남고 농장도 소규모의 농장들은 다 합병이 되고 없어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톱니가 이렇게 물려 있듯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느 한 가지라도 무너지면 이 세상은 굉장히 위험한
식량의 그 공급 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뭐 제 책에서도 3부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그 위기를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지속 가능한 어떤 식생활을 하는 제일 기본은 저는 자기가 먹을 식량은 자기가 생산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농부가 돼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시농업이라는 게 요새 좀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짜투리 땅 이런데 자기가 먹을 식량을 생산한다면 뭐 핵전쟁이 아니면 어떤 위기가 와도 자기 먹을 식량을 자기가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뭐 이것도 실행 가능하지는 않죠. 좀 어렵죠. 그렇지만 지자체나 정부에서나 하여튼 도시민들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장려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로컬 푸드로 해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을 자기 그 지역민들이 소비를 한다면 그 소규모의 농민들도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 이제 그 획일적인 어떤 단일 식품만이 아니고 다양한 식품을 재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강조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식량 시스템이 상당히 그 위기 속에 있다 하는 거 이런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충분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요즘 제철이나 네, 로컬 음식에 대해서 네, 관심을 좀 많이 갖는데요. 네, 아마 네, 여러분들도 좀 텃밭에 대한 네, 관심들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란다 텃밭 이런 네, 텃밭 같은 네,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화면을 안 켜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화면을 좀 비디오를 좀 켜놓고 여러분들 표정을 좀 보여주시면 교수님 강의하실 때 더 즐거울 것 같고요. 저도 여러분들 표정 보면서 하면 덜 긴장할 것 같습니다. 화면 많이 좀 켜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책이 나온 후에 네. 북토크도 많이 전국적으로 다니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네, 이런 로컬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텃밭 이야기를 하실 때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도시 네, 혹은 네. 기억에 남았던 질문 있을까요? 예, 제가 부산에서 그 북토크를 할 때 거기서는 저의 신상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 신상의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참 좀 당황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질문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재직 중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좀 뭐랄까요 좀 별난 활동을 했다고 할까요? 뭐 어떤 이런 활동이셨어요? 거를 많이 좀 벌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우연이라는 그 기업체를 우연. 설립해서 네, 그 연고 씨앗인데요. 그거를 이제 볶아서 음료를 만들었는데 저는 뭐 굉장히 그 히트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TV 광고까지 내고 굉장히 전 재산을 그 넣어서 그 사업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아주 쓰라린 그런 그 경험을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것이 나의 사과독서라는 책인데 그것이 이제 나의 그 어려운 산고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궁핍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책을 읽는 것밖에 없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그 뭐랄까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 이런 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예담이지만 여러분들 혹시 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계시면 음식 독서하기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책을 열심히 읽으시면 그 실제적인 상황이 개선이 되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위로가 되고 저에게는 인생의 어떤 방향을 바꾸는 그래서 사피엔스 식탁도 쓰고 그
독서하고 책을 쓰는 이런 아주 재미있는 일에 제가 매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의도치는 않았는데 네. 음식 독서학교 홍보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네. 이게 카메라에 보일까요? 나의 사과 독서 바로 요 책이에요. 네. 특별히 교수님께서 이렇게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좀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강연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따가 뭐 질의응답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러면 부가적으로 또 선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가 네. 굉장히 궁금했던 내용인데요. 네.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 모든 식량이 대량화될 때는 자본과 노동이 만났잖아요. 네. 자본과 노동이 네. 만나서 네. 생산이 극대화되었는데 그 밀가루도 그렇고 뭐 옥수수도 그렇고 바나나도 그렇고 그랬는데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대체 식량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 그 어떤 것이 또 대체 식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또 대체 식량이 나오면 또 자본과 노동이 또 결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대체 식량 어떤 대체 식량이 나올지 그리고 그 대체 식량도 자본과 노동과 어떻게 서로 작동하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조금 힌트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옥저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흥미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그 식량 위기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 예를 들어서 소를 뭐 맘모스처럼 아주 엄청나게 키운다든지 그 다음에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그 GMO 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가 있거든요. 그 제초제는 풀을 일단 다 죽이는 거예요. 제초제가 있는데 어떤 콩은 뿌려서 이렇게 싹이 나오잖아요. 싹이 나오면 풀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초제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를 싹 뿌리면 콩은 살고 다른 풀은 다 죽는 이런 아주 기발한 GMO 콩을 만들었어요. 그게 몬산토에서 그 제품을 만들어서 아주 빅히트를 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뭐 칠갑사지라는 노래 들어보면 콩밤매는 안 먹네야 뭐 배적샘이 다 죽는다. 그게 굉장히 여름철에 또 잡초를 매야 돼요. 콩을 심으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미국같이 엄청 프레일이라 그래요. 엄청난 넓은 땅에다가 헬리콥터로 콩씨를 싹 뿌리고 물을 싹 뿌리고 거기다가 제초제를 싹 뿌리면 콩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전적인 조작을 해서 콩의 길이를 가지가 나는 길이를 좀 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콤바인으로 이렇게 수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기술을 가진 선진국, 말하자면 미국이라든지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스페인 같은 이런 나라들은 농업 국가들이에요. 식량 100% 생산하고도 수출을 하는. 그래서 미국이 현재 콩 생산량 1위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또 제일 많이 만드는 것이 하이브리드 옥수수예요. 하이브리드 옥수수는 예전에 그 옥수수보다 생산량이 10배 이상 높아요.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하면 육종 연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GMO 연구 이런 걸 하는데요. 하이브리드 옥수수 같은 경우에 F1이라고 그러죠. 1세대. 1세대에만 생산량이 10배 정도 나오고 이게 F2, 2세대가 되면 본래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해마다 육종가들이 만드는 옥수수를 사서 심어야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심은 옥수수를 좀 남겨놨다가 묻고 남겨놓은 옥수수를 심으면 그 다음에 또 옥수수를 재배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부담이 들었는데 지금은 해마다 종자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됐죠. 그리고 몬산토 같은 거대 육종회사들은 엄청난 규모로 규모를 키우고 그러니까 자본이 더 많이 필요한 이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노만 블록이라는 사람이 녹색혁명 이룬 거 아시죠? 이분이 녹색혁명 이룰 때도
그 녹색혁명의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질소질 비료를 다량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질소질 비료는 그 뭐랄까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촉매제로 강력한 그 전기 전력을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 비료를 사시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에서 제일 우리한테 그 요구하는 것이 비료거든요. 그 북한은 전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비료를 생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비료를 많이 주고 있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다음에 노만 블로그가 녹색혁명 이룰 때 비료를 많이 주고 그 밀의 그 키를 이렇게 비료를 많이 주면 굉장히 큰단 말이에요. 키가 크면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 이게 도복을 잘해요.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밀 종자를 조그마한 난장이 밀을 만들어요. 그 난장이 밀을 만들기 위해서 블로그가 굉장히 애를 썼고 거기를 인해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이랬지만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연구 인력, 자본 이런 게 소요되기 때문에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의 세계. 그래서 일반 가난한 농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시대. 이런 것이 현대의 농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녹색혁명 이야기할 때 그 노만 블로그라는 사람이 키가 작은 그 밀 종자를 일본에서 가져가거든요. 네. 노린텐이라 가지고 농림텐이에요. 10이에요. 농림10 이거를 미국 가져가서 노린텐이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수원에 농업연구소에 있던 것을 일본에서 가져간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가서 그걸 다시 미국에 보내서 육종을 해서 키가 작은 밀을 만들면서 원래의 생산량 10배 이상의 그 생산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품종 이런 것이 녹색혁명에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야말로 종자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사실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서 이렇게 질의응답하다가 강연을 못 듣을 것 네. 같아요. 네,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이쯤 하고요. 네. 그 궁금하고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네. 일단 교수님 강연 듣고 강연 네. 후에 질의응답으로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특별히 강연 내용 잡으실 때 네. 초점 맞추신 거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책에도 서두에서 썼지만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제레 다이몬드 교수가 쓴 총균세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레 다이몬드 교수는 이 세상의 문명의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일까? 총과 균과 금속이다. 이렇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셧다운 됐는데 이 균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점에 있어서 총균세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그 총균쇠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명의 차이를 만든 것은 식품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식품이 제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니고 제레 다이몬드 교수가 식품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그 식품 학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말씀하신 바를 이어서 그 식품들이 어떤 역사적인 변천을 겪었고 문명사를 어떻게 바꿨는가 하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책을 썼죠. 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네. 책을 쓰시게 된 동기만 들어도 네. 네.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이제 교수님 준비해 주신 강연 시작하고요. 저도 좀 편안하게 교수님 강연 듣겠습니다.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그 대학에서 그 인류의 그 역사를 바꾼 식품 이야기라는 교양 과목을 쭉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하면서 교재가 없어가지고 좀 학생들이 제가 좀 강의하는 스타일이 차분하지 않고 이 나라를 갔다가 저 나라를 갔다가 이 세계 이야기하다가 뭐 1만 년 전 이야기를 하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랬는데 오뚜기 재단에서 그 책을 쓸 수 있는 그 연구비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응모를 해서 이 책이 탄생되게 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레 다이몬드 교수가 이분은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조류학에 대해서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조류 생태학에 대한 연구를 1964년부터 뭐 그전부터 쭉 하셨겠지만 하셨다 그래요. 근데 1964년에 이분이 그 바닷가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 지역의 그 지도자인 이알리라는 사람이 와서 교수에게 묻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어요. 미국 대통령이 어떠냐?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 지도자는 네가 보기에 어떻느냐? 너는 새를 연구하는데 너희 나라에서 연구비를 얼마나 받느냐? 뭐 이런 걸 묻다가 마지막에 너희 나라는 그렇게 많은 짐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짐을 만들지를 못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받고 제레드 다이몬드 교수는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인류의 문명사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서 어떤 지역은 남을 그 압박을 하고 문명의 선두주자가 되고 어떤 지역은 왜 이렇게 피압박을 당하는 민족이 되어야 했는가 하는 것을 30년 가까이 쭉 연구를 하죠. 이 연구의 결과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총균세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세계적인 히트를 했죠. 그래서 문명의 차이를 만드는 것, 이것은 총과 균과 금속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했지만 사실 그 안에 참 책이 좀 볼륨이 좀 있습니다. 한 800페이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보통 뭐 책을 좀 읽는 분이라도 그 부피에 좀 놀라게 됩니다만은 사실 뭐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빌려본 책이 총균세라고 하니까 저는 역시 서울대 학생이 여기 다르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 책이 상당히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정말로 문명의 차이를 만든 것이 총균세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냐면 식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제가 캐치하는 순간 이게 식품 영양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엄청난 히트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제레 다이몬드 교수의 말에 의하면 그 최초로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인류가 선택한 식품의 범위가 레인지가 굉장히 좁다는 거죠. 12가지 식품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12가지 식품을 쭉 나열해 보면 그 옛날에 1만 년 전에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에 농사를 지을 때 그 신석기 시대의 그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하는 점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그 12가지 식품이 인류의 문명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이 또 그 식품이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식품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사람에게 또 그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제레 다이몬드 교수의 출발점은 뭐냐면은 농사를 지으면서 최초로 잉여 농산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잉여 농산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식량은 자기가 생산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정주행사를 만들면서 잉여 농산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똑똑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무리 그 똑똑한 사람을 잘라내고 없애고 억누르고 해도 어떤 미개 사회든지 어떤 사회든지 간에 항상 그 20% 리더가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보니까 농산물이 잉여 농산물이 생기니까 자기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착취하는 그런 엘리트 집단이 되는 거죠. 이 엘리트 집단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유휴 노동력이 상당히 남아돌아요. 그러니까 할 게 뭐냐 하면은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법을 만들고 정치를 만들고 무슨 그 종교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지배 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정주 생활을 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요. 예전에는 그 애를 데리고 이동을 하면 그 한 여자가 낳을 수 있는 애가 한 명이 3년, 4년 토울로 애를 낳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정주 생활을 하면서 이게 그 애를 낳을 수 있는 토울이 1년, 2년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인구가 증가하게 되니까 그 인구를 통제를 하면서 군대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그러니까 도시화 이런 걸 시빌라이제이션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위 문명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제국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최초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이 그 제레 다이먼드 교수의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풍요로운 환경이 만들어진 곳이 어딘가 하면은 중국의 그 양쯔강 유역입니다. 그 중국에는 보면 양쯔강 유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10,000년 전에 밀하고 보리를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 양쯔강에서는 쌀이 벼가 나와요. 그러니까 벼가 만주 지방에는 콩이 나와요. 이 두 개의 식품이 그 세트가 되면 그 열량과 단백질을 보급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세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G2라고 하죠.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2로 서로 누가 세계 1등이 되느냐고 그 으르렁거리고 경쟁을 심하게 하고, 또 사람들은 관전을 많이 하죠. G1이 미국이 이길 것인가 중국이 이길 것인가 많이 관전하는데, 저는 신념의 면에서 보면 밀을 먹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이 유럽에 가고 유럽 인구들이 결국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동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빵을 먹는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빵을 먹는 그 문화, 그 다음에 쌀을 먹는 동양의 문화, 이 두 문명이 지금도 서로 경쟁을 하고 충돌을 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고 경쟁을 하고 있다. 쌀이냐 밀이냐. 그래서 이 두 문명이 지금까지도 G2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저 책에서 쓰는 것은 그러면 농사를 지었던 1만 년 전에 인류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식품이 정말로 인류의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생존이라든가 그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면 그 10,000년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장구한 그 진화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래서 저 책의 일부에서는 인류 진화에 미친 그 장구한 역사, 그래서 호미닌 이야기부터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호미닌이라는 것은 오스트랄피테쿠스와 호모족 이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족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호미닌이에요. 그러니까 오스트랄피테쿠스가 분화된 것이 지금부터 한 400만 년 내지 500만 년 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20만 년 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400만 년 전부터 20만 년 전까지의 어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스트랄피테쿠스가 사람으로 진화를 하게 되었을까 하는데 관심을 가진 것이 일부의 내용입니다. 조금 오스트랄피테쿠스 종류도 많이 나오고 호모족도 많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독자들 읽기에는 일부가 조금 어렵지 않는가, 좀 넘어가기 쉽지 않은 부분이었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보면 유약한 유형이 있고 강고한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로브스타라 그러는데 강고한 유형은 그래서 유약한 유형의 경우에는 이 턱이 이렇게 좁고 이빨이 덜 발달하고 뭐 이런 형이 유약한 유형이고 강고한 유형의 경우에는 몸이 좀 더 단단하고 똥똥하고 턱이 이렇게 굉장히 사각턱이고 이빨이 굉장히 뭡니까 맷돌같이 발달한 이런 것이 그 로브스터 강고한 유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강고한 유형이 살아남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유약한 유형에서 오늘날 사람족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걸 보면 왜 유약한 유형이 사람으로 진화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이 식품이라고 보고 그 중에서도 수렵 채집하면서 나무 이파리라든가 풀뿌리라든가 이런 거 먹어가지고는 절대로 머리가 이렇게 크고 몸이 길어지고 이런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육류를 섭취하기 시작한 거. 그래서 최초의 어떤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동물을 잡아서 먹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토기가 올드한 토기라서 이렇게 돌토기 같은 게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골수 같은 걸 이렇게 모든 그 포유류 육식 동물들이 잡아먹고 남은 동물의 골수라든지 되뇌라든지 이런 거를 올드한 토기로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골수를 빼먹고 머리가 커지고 골수 속에는 굉장히 불포화지방산 우리가 DHA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요오드라든가 하여튼 두뇌를 크게 만드는 이런 인자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호모족이 나왔는데 호모 엘렉투스가 되면 200만 년 전에 호모 엘렉투스가 되면 요리를 해서 불을 이용합니다. 불을 해서 익혀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전에 생식을 한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게 그 에너지 이용 효율이라든가 뭐 이게 말도 못하게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류 진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호모 엘렉투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호모 엘렉투스 때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하죠. 아프리카에 나와서 동쪽으로도 오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도 가고 오스트레일리아도 가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로 퍼집니다. 나중에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7만 년 전에 다시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하거든요. 지금 세계에 남아있는 우리 전 세계인의 DNA의 대부분은 7만 년 전에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한 호모 사피엔스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정착한 데가 이제 나투프 문명을 이룬 지역이죠. 오늘의 중동 지역이죠. 거기서 나투프 문명을 이루다가 인구 압력이라든가 뭐 이런 더 퍼타일한 더 비옥한 지역을 찾아서 옮긴 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유리한 이런 그 환경이었죠. 유리한 게 뭐냐면은 곡식이 아주 유리한 곡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생종 미리, 에모밀이라는 밀이 있었고 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밀에는 글루텐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빵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자연 발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효모라는 게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자연 속에.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에요. 비가 와서 이렇게 강이 범람하면 홍수가 졌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간 100에서 200 정도의 미리밖에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니까 땅이 이제 자꾸 이렇게 짜지죠. 그런 데는 보리가 생존 가능하거든요. 이 두 가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생존에 유리한 이런 환경이 되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유리한 가축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가축이 뭐 20만 종의 뭐 가축이 있다 가축이 아니고 야생동물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모든 그 야생동물을 가축을 키울 수 없어요. 야생종들은 너무 성격이 포악하고 또 뭐 사람을 잡아먹고 이러면 키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온순하면서 몸도 크고 뭐 이런 게 몇 종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대표적인 것이 소, 돼지, 양, 염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요 네 가지가 전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자연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인종이 예를 들어서 파푸아 뉴기니에 사는 인종이 열등해서 거기에 열등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유럽이나 미국이 우수해서 그 지역이 문명이 발달한 것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자연 환경이 그 식량 자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축화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우수했기 때문에 이것이 옆으로 그 퍼져나가면서 아시아적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문명이 같이 발전할 수 있었고, 이게 횡으로는 굉장히 그 온도 조건이라든지 자연 조건이 유리하니까 비슷하니까 빨리 퍼져나가는데, 줌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 제레 다이먼드 교수의 관측이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제일 처음에 초기 문명이 생긴 것은 그 지역에 아주 유리한 자연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초로 시빌라이제이션, 도시가 만들어지고 최초의 문명이 거기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그 문자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문명이 퍼져나갔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잉여 농산물이 생긴다는 거는, 정조 생활을 한다는 거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구 압박을 인간이 어떻게 견뎌내었느냐 하는 것이 2부에 있는, 제체 2부에 있는 중요한 이제 작물들이죠. 이 작물이 9가지 식품이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쌀, 밀, 옥수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쌀은 동양에서, 밀의 경우에는 유럽 사람들 주로 먹고, 옥수수의 경우에는 남미 지역에서 주로 먹었죠. 근데 그 브로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어떤 작물을 섭취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문명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지역 사람들의 그 특성도 달라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를 들면 밀의 경우에는 굉장히 수확량이 적어요. 그리고 한냉 건조한 지역에서만 밀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밀 하나를 뿌리면 초기에는 한 3알 정도밖에 생산이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뿌리면 80알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쌀의 경우에는 그 2모작, 3모작도 가능하고요. 좁은 면적에서도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밀을 먹는 지역 사람들은 생산성이 낮고 하기 때문에 인구도 밀도도 낮았고, 그 다음에 보다 더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심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밀을 가지고 어떻게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했고요. 동양의 경우에는 쌀을 가지고 우리가 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쌀은 이렇게 부비면 껍질이 쉽게 벗겨져요. 그래 껍질을 벗겨가지고 물을 넣고 끓이기만 하면 보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뭐 산모작도 되기 때문에 조그만한 그 땅대기만 있으면 한 가족이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 평화로운 이런 그 민족성, 남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이런 것이 좀 없었다고 하면,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달돼야 되고, 또 동양의 경우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일찍이 진나라에부터 통일이 된 대제국을 만들어서 그 옆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전부 오랑캐 국가예요. 우리도 동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융이고 뭐 북융이라 그러고 뭐 이런 전부 오랑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들, 우리나라가 뭐 중국의 속국이냐 아니냐 계속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작은 나라들이 큰 그 대제국에 흡수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안은 뭐랄까요, 불종 이랄까요, 그 체제에 흡수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경쟁을 통해서 자립적으로 무슨 과학기계가 발달하고 이런 것이 좀 취약한데, 서양의 경우에는 보면 엄청 큰 나라가 막 대제국만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로마 이후에는 다 조그만 나라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것이 15세기에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세계로 나가면서, 그때부터 유럽인들이 500년 동안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인종이 된 거죠. 그래서 백인들이 오늘날 자기들이 굉장히 우수한 것처럼, 뛰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뭐 아시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흑인들이나 좀 노골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인종차별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불이익거든요. 하지 않지만 샤이 아메리칸 이런 거 보면 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 생긴 것은 그런 환경적인 차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뭐 시간이 어떻게 네, 계속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9가지 식품, 아까 쌀을 먹느냐, 밀을 먹느냐, 옥수수를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역의 그 문화의 특성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남미 지역의 사람들은 옥수수가 수확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옥수수는 여러분 혹시 심어보시는 거 하나 심어 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키가 쑥 크기 때문에 풀을 안 뽑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광합성을 열심히 해가지고 옥수수 나달을 굉장히 크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 가만히 있다가 수확할 때 가서 따면 1대 80이라 그랬어요. 밀의 경우 1대 3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이 그 밀의 수확량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하는 거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죠. 나중에 그 하버라는 사람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용해서 비료를 만들어요. 그런 것이 뭐 동양에서는 중국에서 썼던 방법이 이제 분변, 인분 이런 거를 이제 뿌려서 그 영양을 주는 이런 것을 아주 뭐 최근까지도 썼습니다만은 서양의 경우에는 그 비료를 개발하고 그 전에는 훔볼트라는 사람 이야기도 굉장히 제 책에 제가 흥미롭게 제가 다뤘습니다만은 훔볼트라는 그 독일인인데 이 사람이 중남미에 가서 그 페루에 페루는 굉장히 뭐랄까요 고산지 해변가의 그 산맥 안데스 산맥이 쭉 연결되면서 굉장히 육지가 높잖아요. 그 육지의 그 바닷가에 새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엄청난 새똥이 쌓여가지고 이것이 몇백 미터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훔볼트라는 사람이 그 새똥을 샘플을 해서 유럽으로 보내서 유럽 사람들이 그 속에 굉장히 질소 성분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식물을 키우는데 유리한 이런 성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이 페루에 몰려와서 구아노라는 그 새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합니다. 이 구아노를 뿌렸더니 작물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새똥 전쟁이라고 하는데 페루하고 그 전쟁이 벌어 스페인하고 그다음 그 뒤를 자금을 댄 나라가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나 막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뭐 자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무슨 이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거대 자본이 따르죠. 그래서 그 새똥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굉장히 전쟁도 5년간 전쟁도 치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새똥이 무한정하게 공급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다 하고 공기 속에 질소가 80%예요. 공기 속에 질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보통 산소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산소는 한 18%, 질소가 80%예요. 근데 이 질소가 공기 속에 있는 질소를 식물들이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식물이 성장하려고 하면 질소가 꼭 필요해요. 질소원이. 그런데 공기 속에 그렇게 질소가 많지만 식물이 쓸 수가 없어요. 이 질소는 공기 속에 있는 질소는 두 분자의 질소가 삼중의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그 카본 같은 거 CC 같은 경우에는 이중의 공유결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보면 결합력이 보면 그 공유결합이 제일 이거 결합을 끊는데 에너지가 제일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이에요. 그 다음에 수소 결합 같은 걸 굉장히 느슨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이걸 끊는데 별로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죠. 그러니까 물 같은 거 끓이면 금방 기화가 되어서 공기적으로 휴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질소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의 경우에는 삼중의 공유 결합으로 결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소와 질소가 세 개의 끈으로 서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끊기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끊는 방법은 천둥번개가 쳐서
강력한 에너지가 내렸을 때 일부가 끊어져서 아모늄 형태로 되어서 땅속에 들어가면 식물이 그것을 수소해죠. 근데 실제로 초등급 번개가 칠 확률도 적고 그것으로 인해서 끊어질 질소의 함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인류의 그 수건이 뭐냐면은 공기 속에 있는 80%나 되는 질소를 어떻게 하면 식물의 그 에너지 원으로 쓸 수가 있을까 하고 결국 성공한 사람이 그 독일인 그 하버라는 사람이 성공했어요.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극적인 인생을 마쳤지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히틀러 그 속에서 유대인으로서 그 자기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충성하고 많은 그 개발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히틀러가 유대인이라고 내치죠. 그리고 그 치프론이라고 그 가스를 만들어요. 독가스를 만들었죠. 1차 대전 때는 이렇게 그 전쟁이라는 게 큰 이렇게 뭐 이런 뭡니까 뭐라 그러지 걸려 이렇게 땅을 파고 그 속에 숨어가지고 총을 서로 쏘고 막 이런 전쟁이었는데 그때 그 치클론을 뿌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자기 남편 보고 이런 인류를 사망에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제 남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히틀러의 그래서 그 유독가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600만을 죽일 때 그 사용한 치클론 가스도 이 사람이 만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결국 남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아내는 자살합니다. 곤충 자살하고 이 양반은 결국 히틀러가 이 사람을 내치니까 나중에 스위스로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고요. 자기 아들도 또 뭐 사고로 죽고 자살하는 굉장히 비극적인 인생을 마칩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그 제 책에서 그 과학 발전이라든가 식량 생산을 이루는데 기여한 사람들의 이야기 저는 거기에 굉장히 꽂혀가지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아까 그 세 가지 작물 외에도 감자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죠. 감자는 안데스 지역에서 페루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먹던 것인데 16세기에 콜럼버스에 의해서 유럽으로 소개되니까 유럽 사람들이 감자를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감자를 왜 싫어했는가 하는 이야기도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자를 사람들이 먹게 하자고 노력한 사람들이 또 프리드리히 대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분질만 이렇게 계속 먹다 보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콩을 먹게 되죠. 콩을 또 재배해서 먹게 되는데 콩이라는 것이 제가 책에도 막 굉장히 주장하고 있지만 콩의 그 원산지가 만주지방이에요. 그 만주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고구려족들, 맥족이라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고구려 사람들이 야생종 콩, 그러니까 콩을 보면 대두라는 것은 알갱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뭐 좁쌀이라든가 뭐 수수라든가 이게 조그마한 이런 거에 비해서 알갱이가 큰 거는 훨씬 더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식량으로 쓸 수 없을까 해서 보니까 콩에는 날콩에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발효시키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 만주 지역에 살던 고구려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문헌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문헌 남아있는 데가 일본과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고대 문헌 같은 데 보면 고구려 선장량 해가지고 고구려 사람들은 양하기를 잘했다. 양하기는 발효식품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라는 게 나오거든요. 최초의 그 발효식품 시라는 게 나오는데 이 사기라는 거 보면 사기 중에서도 보면 그 돈 벌어서 재벌이 된 사람들 이야기가 또 있어요. 화식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시라는 것을 이 시라는 것은 외국산인데 이것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재벌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 보면 시가 원래 중국 게 아니고 만주 지방에 있던 고구려 사람들이 만들었던 발효식품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콩이라는 것이 단백질이 40%니까 전분질만 먹던 사람들이 그 콩을 같이 먹음으로써 특히 그 콩에는 라이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꼭 들어있어요. 근데 곡류에는 라이신이 제1 제한 아미노아시드에 제일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쌀 100에다가 콩 5g을 섞어 먹어도 단백질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고 밥에다가 콩을 넣어 먹었을까? 굉장히. 그리고 그 아시아 지금 보면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싱가포르인이 IQ가 107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이 106에서 그 다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중국 이런 게 쭉 따라옵니다. 홍콩 막 이렇게 따라오고, 북한도 IQ 100이 넘어요. 그래서 해마다 스위스에 있는 무슨 대학에서 세계인들의 IQ를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싱가포르 인구가 얼마 안 되거든요. 도시국가잖아요. 우리가 5천만이 IQ가 106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보통 얘기할 때 뭐 IQ 세 자리도 안 되는 것이 어쩌고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요, IQ 세 자리가 되는 나라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60 얼마 막 40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IQ 검사를 할 줄 몰라서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동물 비슷한 수준의 IQ별로 나오거든요. 근데 뭐 우리는 뭐 거기에 비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세계적으로 제일 머리가 좋은 국민이에요. 그리고 또 뭐 어디서 조사해 보면 뭐 세계에서 한국 여성이 가장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그 믿거나 말거나 좀 믿을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그 아름다움, 그 다음에 좋은 머리, 이런 것을 만드는 근거는 저는 콩을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콩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마야인들은 옥수수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민족은 콩의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학생들 보고 우리가 콩을 먹어서 이렇게 인물도 좋아지고 키도 커지고 골격도 좋아지고 IQ도 좋다, 이렇게 너가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우리는 콩 안 좋아하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콩밥을 안 먹는다는 거지, 콩이 없으면 우리 식생활이 안 됩니다. 선생님들 아시죠? 그죠? 우리가 뭐 된장찌개 해 먹죠, 간장 넣어서 소스 양념으로 하죠, 그 다음에 청국장 먹죠, 두부 먹죠, 콩나물 먹죠. 우리 식생활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콩이라는 것이 동양에서는 홀 푸드를 먹었어요. 홀빈으로 전체적으로 콩 전체를 먹었는데, 이게 서양에 가면서 서양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걸 쪼갭니다. 기름은 기름대로, 그 다음에 단백질은 단백질대로, 또 뭐 하여튼 성분 뭐 이소플라본 기능성 성분을 막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미국에 가서 1920년대에 그 미국에서 콩이 서구식으로 산업화가 일어나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단 기름을 짭니다. 콩에는 기름이 20%예요. 지금 전 세계 튀긴 기름은 다 거의가 다 80% 이상이 대두유예요. 다른 기름은 소수예요. 그 다음에 기름을 짠 나머지를 뭐라 하는가 하면은 대두박이라 그래요. 박이라는 찌꺼기라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 단백질이 더 소중한데 서양 사람들 볼 때는 그 찌꺼기예요. 그 찌꺼기를 어디서 쓰는가 하면은 가축의 사료용으로 씁니다. 우리는 이거를 수입해서 100만 톤을 수입해서 그 된장도 만들고 간장도 만들고 뭐 두부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미국에서 생산하는 콩의 98%는 지금 GMO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GMO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GMO를 안 먹으려 하면 우리나라에서 콩을 재배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GMO 콩이 나오고 그 콩을 손으로 뿌리고 땅에 심고 풀 메고 수확해서 콩을 털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계적으로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콩연구회 그 회장도 하고 일을 좀 오래 하면서 늘 주장하는 것이 식용콩은 자급률을 좀 50%까지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뭐 정부 관계도 하고 계속 우리도 지금도 그런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농민들이 이제 너무 나이가 들고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콩을 만들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콩과 옥수수를 어디에 쓰는가 하면 이 가축의 사료로 쓰는 거예요. 처음에 옥수수를 가축 사료로 썼어요. 옥수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확량이 많다고 그랬죠. 옥수수가 과잉 생산되어 가지고 미국에서 1920년대에 막 이 사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이것을 가축에게 먹이자 이랬어요. 그래서 그전에 풀을 먹던 소가 옥수수를 먹으니까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한 곳에 가두어서
옥수수를 먹일 수 있게 되었고, 소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옥수수를 먹으면 그 육질로 바꾸는 효율이 훨씬 높고 마블링이 많이 됩니다. 막 움직이고 이러면 곱게 질겨지거든요. 근데 가만히 한 자리에 이렇게 묶어두면 지방이 많이 생겨요. 비육화라 그러는데 마블링이 많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소도 그렇지만 닭에게 이제 옥수수를 많이 먹였어요. 닭에게. 그러니까 옥수수는 단백질 퀄리티가 제일 낮은 곡물이에요. 단백질가가 42라고 하는데 쌀이 74거든요. 이게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이걸 닭에게 먹이니까 닭들이 단백질 부족이 돼가지고 서로 막 쪼아서 단백질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닭을 키우는 집에서 이 주둥이를 가위로 잘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동물복지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걸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해서 안 되겠구나 하고 고안한 방법이 콩을 섞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콩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가축의 사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면 자꾸 육류 소비가 더 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에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할까 생각해 보면, 최초에 사람들이 먹었던 식품이 육식사회였어요. 그래서 그때 먹었던 육류 양이 1년에 뭐 100kg 이상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치면 하루에 한 250g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지금 미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양 270 정도 이렇게 먹고 있는 양 정도가 되니까 그 시대로 회귀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나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기에 대한 육류에 대한 그게 높으니까 지금 뭐 그 브라질의 산림을 다 이제 베어내고 콩을 심고 그 다음에 목초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연 환경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어도 되나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까지 먹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만 먹다 보니까 너무 식생활이 보링한 거예요. 식생활이 보링해가지고 이 식생활에 뭔가 이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없나 해서 나온 것이 향신료라는 게 나왔어요. 향신료라는 건 그 동남아라든가 적도지방에는 날씨가 덥고 식품이 쉬 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굉장히 뭐랄까 좀 따분한 이런 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향신료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것이 유럽으로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유럽으로 전해지니까 유럽인들이 제일 처음에 너무나 감탄을 한 것이 후추였어요. 후추가 유럽으로 전해지고 유럽인들이 이 고기에다가,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먹었던 그 고기가 돼지고기가 주로 많았어요. 돼지고기를 주로 먹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발굽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음식은 먹지 마라. 그런 동물은 먹지 마라라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거기에 해당하는 딱 동물이 돼지예요. 돼지는 발굽이 두 부로 갈라지고 되새김질하지 않아요. 되새김질하는 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종교인들, 뭐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돼지고기를 극도로 혐오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먹지 마라 이렇게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이 나중에 천년 정도, AD 1000년 정도 되면은 거기가 전부 다 가톨릭 국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를 엄청나게 먹어요. 그것은 시간이 이제 좀 빨리 가야 되나요? 밤새서 이야기 듣고 싶은데. 네,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저도 끊을 수가 없네요. 너무 즐거워서. 근데 이제 약간 강연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향신료에 대한 어떤 욕망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대항해 시대가 열렸고, 그다음 그 향신료 속에 포함되는 것이 설탕이 있고요. 설탕을 이제 많이 먹으려고 그 흑인 노예를 썼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기호식품, 커피라든가 뭐 초콜릿이라든가 뭐 티라든가 이런 거를 차지하기 위한 또 전쟁,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다 하는 그 내용들이 2부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400만 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하셔서 아직 책에 반도 못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네.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네. 교수님 강연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그 책의 나머지 부분들은 이따 질문에서 좀 네.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어떠셨어요? 강연 어떠셨습니까? 그 좋았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아, 다 흔들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그 강연은 이 네.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그 네. 오늘 강연과 관련한 질문 혹은 또 책을 읽으시면서 가졌던 궁금증, 그리고 특히 교수님께서 콩 전문가세요. 콩과 관련된 뭔가 특별한 뭐 궁금증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는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요.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신 후에 저희가 다시 3부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셨나요? 아직 화면 켜지 않으신 분들 계신데 화면 한번 켜주세요. 출석 체크 좀 한번 해볼까요? 네, 화면 켜주시고요. 왜냐하면은 조금 이따 질의응답 할 때 화면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되니까 화면 켜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어제부터 그러니까 맛있는 북토크를 비롯해서 서울 먹거리 문화축제, 맛있는 북클럽 모든 행사는 추후에 서울시민 음식 독서학교 유튜브에 영상이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강연이나 이야기는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뭐 여기저기에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추천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교수님께 들을 말을 다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할 말이 많아서. 네, 네. 못하신 말씀은 또 이제 질문에서 네. 풀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교수님, 그럼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네.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이제 네. 환경 문제로 말씀을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네. 요즘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궁금증이 많은 게 밀키트예요. 최근에 네. 이제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의 식생활이 변화하고 대면을 못하니까 밀키트들이 네.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또 어떤 면으로는 그 밀키트를 받아볼 때 좀 마음이 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밀키트가 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 그리고 개인들의 바람직한 식생활, 네. 그리고 그 실천 방법, 이런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좀 들려주세요. 질문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네. 하셔가지고 자, 저도 그 밀키트가 이렇게 대범람을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그 냄비 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유행을 타면 정말 뭐 활화산처럼 유행이 막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1970년대에 미래를 예측하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2000년대가 되면 레디메이드 된 식품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서 주부들이 그냥 그걸 뜯어서 데워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2020년인데 갑자기 그 레디메이드 된 식품들이 막 경쟁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 몇 년 전에 그 조리과학회에서 그 앞으로 그 레디메이드 된 식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그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패널로 참석해서 반대편 그런 경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내세운 거는 우리가 너무 그 가공식품을 이제 먹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강한 가열을 조리를 하게 되고 또 소비자들의 입맛을 그 돋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짜게 하고 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어떤 식품을 섭취하는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반대 의견을 내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대유행을 맞이하는 걸 보면
제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스스로 요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는 제가 그 잡식동물의 딜레마라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이분의 제 책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한 건 뭔가 하면 자기 스스로 모든 식재료를 준비해서 친구를 초대해서 근사한 파티를 한번 여는 이런 식생활이 소개되어 있어요. 동물성 식품, 식물성 식품 뭐 이런 걸 다 밸런스를 맞는 식생활을 하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사냥할 수 있는 허가권 이것부터 먼저 따가지고 미국의 어느 뭐 캘리포니아 숲속에 들어가서 사슴부터 사냥해서 그 고기를 굽고 그 다음에 모든 뭐 야생 열매를 따고 야생 버섯을 따고 이래가지고 친구들을 모아서 파티를 합니다. 식재료 준비하는데 한 달 걸렸고 요리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렸고 밥 먹는 거는 뭐 몇 시간 안 걸렸겠지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랄까 요리라는 것은 그 먹는 사람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고 야 이분의 그 사고방식이 나하고 굉장히 맞는다. 저는 지금도 좀 그런 자연 그 취향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 여성들이 뭔가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요리를 하는데 시간을 들이는 것을 굉장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좀 짜증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거든요.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먹는 것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스스로 좋은 그 식재료를 구매를 해서 사랑으로 요리를 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고전적인 이런 생각입니다만은 아니, 어떻게 그런데 대답이 될까요? 저는 네, 그게 고전적인 생각이라고 하진 않아요. 네, 생각하진 않는데, 네. 왜냐하면 저도 직접 장을 담가 먹거든요. 장을 네, 담그고, 네, 네, 김장을 하고 김치를 담그고, 네. 그리고 몇 끼니 매번 전기밥솥에 밥을 하지 않고 압력솥에 해서 몇 끼니 밥을 먹는 사람이라서, 훌륭하시네요. 네, 어, 저 역시도 밀키트에 대해서는 네, 약간, 네, 잘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은 네. 굉장히 좋은 밀키트들이 많이 생산이 네,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급화해서 네, 먹어보면 맛도 네, 있고, 그러니까요. 뭐, 가격도 음, 상당히 비싸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음. 어, 제 생각에는 너무 소비자들이 생각 없이 편리함만 추구하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준비한 네, 질문이 조금 더 있는데요. 네, 일단 제가 질의응답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비디오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누가 질문해 주세요라고 하면 비디오를 켜서 음소거도 해제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꼭 질문할 게 있는데 뭐 이동 중이시거나 뭐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정미아 선생님, 정미아 선생님 손 드셨습니다. 질문 해주세요. 네, 저는 그 콩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 임신 때부터 그 육류 섭취에 대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육류 섭취에 대해서 태아가 받는 그 영향을 받는 거에 대한 그 문제를 좀 다룬 책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육류 섭취를 좀 줄이면서 콩으로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이제 건강학 측면으로 봐서 또 질 좋은 단백질을 위해서 콩을 또 먹기 시작했고 지금 코로나 사태는 이제 환경학 측면에서 또 육류 섭취를 줄이면서 콩으로 이제 많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콩이 그 독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발효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콩이 그 껍질인가 뭐 어디 독성이 있으니까 발효를 발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미나 이런 게 다 발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발화한 그 발화 현미를 먹이고, 콩을 발화하기까지는 너무 힘들어서 사실 콩은 날콩으로 그냥 이제 밥을 해 먹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접어두고라도 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질 좋은 단백질을 위해서 콩과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에서 그 고기 섭취를 줄이다 보니까 칼로리가 너무 이제 낮아진다고, 어린이집에서나 이렇게 식단을 짤 때 자꾸 고기 섭취를 하루에 한 번씩은 다 넣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교수님 이야기가, 콩이라는 거는 그 콩과 고기의 그 단백질 비율을 봐서, 단백질 성질을 봐서 그 식물성은 생존에는 가능할 수 있는데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성장을 하지 못하는 단백질을 계속 먹이기에는 그것도 조금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과연 콩이 이렇게 질 높은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성장에는 그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참 생각을 많이 하시고 식생활을 실천을 하시는 분이시네요. 제가 콩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제가 방송에 출연해서 콩을 먹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분은 췌장암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제 더 이상 어떤 수단을 쓸 수가 없어서 콩만으로 먹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청국장이라든지 콩 삶은 거라든지 하여튼 콩만으로 식사를 하는데, 콩을 먹었더니 굉장히 방귀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식구들이 너무 싫어하고 방귀뿐만 아니라 설사를 하고, 이래서 자기가 마지막 생존 수단이라고 생각한 콩 섭취가 과연 괜찮은 건지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아니지만 콩만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저는 단일 식품에 대한 어떤 다이어트는 절대로 반대거든요. 그래서 콩이 좋다고 하지만 콩은 식물성이고 사람은 동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이 훨씬 소화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날콩의 경우에는 그로스 이니비터 해가지고 성장을 막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어린아이들, 예를 들어서 선식이라 했어요. 제인 다이어트 해가지고 옛날에 한때 그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스님들이 날콩 먹잖아요. 초콩도 드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그걸 먹여가지고 사망한 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콩의 경우에는 독성 물질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발효뿐만 아니라 가열하게 되면 그 그로스 이니비터, 그 성장을 막는 물질,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 변성이 일어나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그 외에도 콩에는 독특한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발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고, 콩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콩이 완전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성장하는 아이에게는 그 양질의 육류 이런 것을, 그 다음에 그 뭐 치즈도 좋고요, 달걀도 필요하고 생선도 필요하고 골고루 섭취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정미아 선생님, 답변 만족하시면 교수님께 하트 한번 네,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으시답니다. 한 네, 가지만 더 감사합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한 가지만? 저희 다음 또 손 드신 분이 많으셔서. 네. 네네. 질문 있으신 분. 네, 김은재 선생님. 네. 지금 가열하는 조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안 들리는 저는 것 같아요. 잘 안 들리는데. 잘 안 들리나요? 들리세요?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아직 안 들리세요? 어떠세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잘 안 들리신다. 잘 안 들리세요? 네, 말씀하세요. 자름이 아니고 저희는 남편이 이제 보디빌딩을 해요. 그래서 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채소를 일단은 익혀 먹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야채, 그 자연에서 자라는 식물들에는 기본적인 독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싹은 더 많고, 그래서 익혀 먹고 되도록이면 김치는 나트륨이 많아서 제가 직접 담가서 아이를 먹이는 편이거든요. 근데 과연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채소는 익혀 먹는 게 좋은 건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곤충을 요새 간식으로 아이랑 같이 먹거든요. 미럼 같은 걸. 이제 미래에 곤충 식량이 이제 필요한 그 단백질 대체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곤충도 먹어보고 그걸로 레시피도 만들어보고 하는데 곤충 식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합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좀 귀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채소는 처음에는 익혀 먹어야 채소를 익혀 먹어야 네, 되는지 네. 채소를 그리고 익혀 먹는 게 좋은지 네. 그 질문이죠. 네, 채소도 식물은 자기가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성 물질을 만들어요. 거의 대부분의 식물들이. 그래서 날 끓여 먹는 것보다는 익혀서 먹는 게 훨씬 안전하고 소화 흡수율도 좋습니다. 뭐 비타민 C 같은 게 파괴된다고 염려를 하시는데 비타민 C는 과일을 섭취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나물을 해서 먹었던 그것이 굉장히 좋은 채소 섭취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 가면 그 시금치 이파리가 넓적한 게 굉장히 커요. 미국은 다 뭐가 다 크더라고요. 그 샐러드를 주는데 파도 그냥 탁 잘라서 주고요. 그 시금치 이파리를 그냥 접시에다가 탁 얹어서 샐러드라고 주는데 진짜 그거는 못 먹겠대요. 일본 사람들은 시금치를 어떻게 먹는가 하면은 데쳐서요. 쭉 짜가지고요. 그냥 가쪼부시 좀 뿌리고 간장 뿌려서 그냥 먹거든요. 세상에 맛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금치 무침 보세요. 정말 그 참기름 넣고 깨놓고 손으로 쪼물쪼물 해서 하면 소화 흡수도 잘 되고 맛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시금치 무침은 한국 스타일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채소는 하여튼 익혀서 먹는 게 데쳐서 뭐 포 끓이면 안 되겠지만 데쳐서 먹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죠? 그 대체 식품으로 곤충 식량은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단백질이 지금 이제 뭐 세계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니까 곤충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대체식으로 나옵니다만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농진청에서 그 먹을 수 있는 그 곤충 뭐 몇 개를 키우기도 하고 그것을 이용한 식품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식량 작업률은 낮지만 정부가 상당히 그 식량 수급 이런 거는 잘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무슨 단백질이 부족해서 벌레를 먹어야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 같은 데는 단백질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인류가 연구를 해서 그런 나라에는 단백질 거본으로 해서 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어진 질문인데요. 네. 김치로 만들어 먹어도 독성이 없어지나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아까 이제 채소를 익혀 먹는 것과 비슷한 질문인데 네. 김치를 만들면 채소가 발효가 되니까 네. 네, 그렇게 먹는 건 어떤가? 네, 뭐 김치 속에 들어있는 그 독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해가지고 그 유황 성분이 있어서 네, 배추나 무를 먹으면 좀 이렇게 트림이 올라오면서 황 냄새가 좀 나는 이런 게 있지만 그게 뭐 독성을 일으킬 정도로 많지는 않고요. 발효를 시키면 젓갈 이런 것 때문에 아질산염이 나와서 오히려 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김치를 발효시켜서 먹고 아무 탈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김치는 굉장히 좋은 발효식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은재 선생님 답변 좋으신가요? 네, 양손 엄지척 하셨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조선주 선생님.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그 MSG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WHO에서 또 안전한 식재료로 발표를 한 것처럼요. 그 식품 첨가물 같은 것도 그 이제 식중독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지만 건강에는 또 유해하다고 이제 아직까지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식약처에서 각 식품 첨가물 관련된 교육 자료를 보면 안전하고 인정이 된 것들이니까 먹어도 무해하다라는 강의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단체 급식 할 때 보면 채소를 차염수산 나트륨 희석액에다가 이제 살균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위생적으로 안전하지만 맛은 좀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헹굼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런 맛과 위생 사이에서 어떤 거에 포인트를 두는 게 더 나은 건지 교수님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예, 저는 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좀 자연주의예요. 그래서 일본에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 동경대학 그 교수님께서 MSG가 아미노 애시드, 글루타믹 애시드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애의 머리가 좋아진다, 천재가 나온다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임신 중에 계속 MSG를 한 숟갈씩 먹었다 그래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문해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MSG 같은 것은 그 태아가 있으면 태아는 그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배리어가 있어요. 벽이 있어요. 그 벽에 MSG가 통과하기 때문에 MSG가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MSG가 뭐 동물에게 먹인다든가 안전 수준이란 이런 것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아티피셜하게 만드는 그 결정체 MSG의 경우에는 농도가 높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멸치도 넣고 그 다시마도 넣고 무도 넣고 이렇게 해서 국물 만들면 정말 그 우마미라 그러는데 아주 우아한 이런 그 음식 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얼마나 씻어서 안전한 식품을 만드느냐, 맛을 희생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그 취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새는 너무 그 깨끗하고 너무 안전한 음식만 먹여서 애들이 아토피가 많이 생긴다는 주장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체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수백만 년의 DNA 속에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웬만하면 생존할 수 있습니다. 너무 깔끔 떨지 마시고 맛있는 거 해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좀 비과학적인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의 그 주장은 좀 자연주의, 내추럴주의 이렇습니다. 네, 답이 되겠습니까? 네, 답이 되셨어요? 박수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지금 이 화면에는 안 계시고, 네, 그럼 질문 마무리할까요? 혹시 채팅으로 질문 올려주실 분 계실까요? 네, 조옥경 선생님, 네, 마지막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분이 하시면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이 텃밭이나 그다음에 이제 텃밭 농사에도 관심이 많았고 또 저는 이제 딸을 둘을 가진 엄마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통 음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아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음식을 하게 되면 항상 간을 보게 하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 보여주면서 이제 교육을 좀 시키거든요. 이게 이제 왠지 그 한국 주부로서 꼭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만이라도 좀
전해지고 우리의 음식을 좀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씨앗 같은 거를 사러 이제 종로에 가면 뭐 흑농 종묘라든지 그런 이제 그 예전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그 씨앗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 그 종묘사들이 다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우리나라에는 실질적으로 그게 없다. 그런 말씀을 듣고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농부들은 그 꼭 종자를 아무리 배고프고 어려워도 그 종자를 남겨두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그 이런 씨앗 그 아까 육종 그 연구라든지 그거는 우리의 그 씨앗을 남겨놓는 것 같은데 그게 없다니까 안타까운데, 혹시 이제 교수님은 그렇게 많은 또 뭐 정부나 그런 데도 이렇게 관여를 하시는 이렇게 관계도 갖고 만남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혹시 그런 늦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혹시 말씀해 보시거나 건의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문의하신 것보다는 제가 사실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정책적인 결정권은 없습니다만은 씨앗의 중요성 이런 것은 우리 정부에서도 특히 IMF 때 우리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그 흑농종묘라든지 뭐 종묘회사들이 그 미국의 신젠터라든지 뭐 이런 회사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적었지만 우리가 청양고추 같은 거를 사 먹으면 한국 사람 청양고추 좋아하잖아요. 그 이제 동동 떨어져서 그 이제 그 식량 회사로 외국의 회사로 간다고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좀 늦었지만 골든 시드 프로젝트 해가지고 우리나라 씨앗을 지키는 이런 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워낙이 세계적인 대기업들 이런 것들이 종묘 시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지금 그 뒤처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 씨앗 프로젝트, 골든 시드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씨앗을 우리 고유종을 수집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것을 그 씨앗이 없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그 방비를 세우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네, 아이고 충분한 답변이 다행이라는 되셨나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예. 최고입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음. 질의응답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네. 채팅방에 질문 올려주신 분 제가 나중에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여쭤서 채팅방으로 다시 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공지해드린 것처럼 이제 퀴즈 이벤트 시작할 거예요. 두두두두두두. 경품 있습니다. 어떤 경품이 있냐면요. 뭐 사피엔스 식탁은 다들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선물해서 뺐고요. 오늘 교수님의 사피엔스 식탁 이전의 책 나의 사과 독서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급 프라이팬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하고 인덕션 겸용이라는데 제가 좀 욕심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분께는 음식 공부에 도움이 될 슬로우 매거지 달팽이 12권 한 세트. 이거 저 봤는데 이 잡지 내용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맛있는 북클럽 북마크 달수저, 책, 식경험, 백문백답 등 굉장히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상품은 고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무작위로 드리니까요. 주는 대로 받으시고요. 퀴즈 정답은 채팅방에 선착순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그런데 중복 상품 안 드리니까요. 그냥 하나 맞추셨으면 다음 정답을 알아도 응모하시지 마세요. 자, 교수님께서 그러면은 퀴즈 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퀴즈 부탁드립니다. 예, 문제 1번입니다. 20만 년 전 출현한 현생 인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채팅방에 써주세요. 마음 급하신 분 나왔어요. 네, 정미아님 땡. 김은재님 호모사피엔스 정답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내주세요. 네,
사피엔스가 농사를 지으며 도시를 생성시킨 최초의 문명 지역은 어디일까요? 오늘 강의하면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오, 정샘문님. 어떻게요? 저기 정샘문님. 철자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정혈량님, 메소포타미아 정답입니다. 세 번째. 네,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총균세의 저자 제레드 다이몬드 교수가 인류의 주요 농산물로 언급한 12종 중 과일은 무엇일까요? 아까 PPT에 제가 크게 적어놨는데 12종 중 과일. 오, 박지연님 정답입니다. 아이고, 조선진 늦었습니다. 네, 문제 4번 4번 해주세요. 나갈까요? 중국에서 쌀을 재배하기 시작한 지역은 야. 어디일까요? 오, 송숙자님, 양쯔가 만주는 뭡니까? 네, 송숙자님, 네, 정답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언제부터 농사를 지었을까요? PPT 아닙니다. 신석기. 조금 멉니다. 7만 년. 조금 멉니다. 조금 가까운. 오픈북입니다. 사피엔스 식탁 펴서 읽어보세요. 청동기 나왔습니다. 몇만 년 이렇게 해주세요. 4만 년 아닙니다. 멉니다. 오, 나왔어. 오. 류정은님, 1만 년 정답입니다. 와, 5분. 네. 네, 저희가 기록해뒀다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치열했어요. 참가자 23명인데 한 230명이 참가하신 것 같았어요. 네, 굉장히 치열했고요.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그 정답 맞추신 분들 적어 두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오픈 채팅방 한번 찬찬히 보시고 혹시 자기 이름이 빠졌으면 내가 몇 번 문제를 맞췄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이 시간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참여자분 중에 혹시 대표로 오늘 2시간 동안의 선생님 이야기 듣고 나는 이런 소감은 꼭 말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선착순 2분입니다. 안 하시면 제가 할게요. 누가 하셨죠? 네. 잠깐만요. 네, 김은재님. 질문 아니에요? 소감해 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슬로우 리딩, 슬로우 이팅에서 그 사피엔스의 식탁을 읽고 있고 오늘이 향신료였어요. 내일은 설탕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읽고 있는데 매번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아이들이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알면은 그 음식에 대한 감동이 느껴질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매일매일 오늘은 후추를 보면서 이 후추가 사파이어 2개의 가치였다는 걸 느끼고 그게 소금은 금이었다는 걸 느끼면서 너무 좋았고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 얼굴을 직접 뵈니까 뭐랄까 더 감동이 내일은 설탕인데 더 느껴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손 들어주시면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채팅으로 뭐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정미아님 손 드신 건가요? 네, 역시 질문 잘하시는 분들이 소감도 잘하시는군요. 네, 정미아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감. 음소거를 해제해 주세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사실 역사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음식을 통해서를 또 이런 그 역사를 다시 알게 되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그 음식의 역사 속에서 저희가 생존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역사 속에서의 가르침이 역사 속에서 얻어지는 교훈들이랄까
그런 것들을 또 음식을 통해서 제가 요리를 하면서 그거를 아이한테 뭔가 건강학 측면이나 또 영양학 측면에서 아이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또 많고, 그 속에서 또 제가 생존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지만 그 음식에서 제가 또 어떻게 보면 밥을 하는 사람이니까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 주인으로서 책임감도 가지게 되고 또 음식을 하나를 통해서 환경적인 것까지 생각할 수 있었던 이 코로나 사태에서,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음식을 하나를 통해서도 제 삶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걸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은 오늘 네. 저희 2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인데 굉장히 여러분들 말씀도 듣고 직접 또 교수님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그리고 못하신 말, 꼭 강조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이렇게 짧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네요. 저는 정말 저한테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밤새워서 제가 정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밤샐까요, 저희?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썼으니까 아쉬운 점은 책을 읽어보시면서 풀고 또 저한테 이메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를 해주시면 좋고요. 저는 저 책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읽고 또 재밌다고 해주시니 참으로 힘이 나면서 좀 후속 작품을 빨리 더 써야 되겠구나 하는 책임감이라 할까요? 하여튼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장시간 수고해 주신 교수님께 박수를 한번. 소리는 안 나지만.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또 교수님 다음 작품 어떤 작품 구상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이 시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좀 엉뚱한 관심을 가지는데 아무래도 이 사피엔스의 식탁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들을 좀 엮어서 새로 한번 쓰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그 음식의 역사를 만들고 문명을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좀 제가 한 20명 정도 뽑아서 쓰고 있는데요. 좀 너무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뺄 사람은 빼고 이래서 그 책을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년 2월이 퇴직이에요. 퇴직하면 논문이라든가 학생 지도의 부담을 좀 덜기 때문에 좀 차분히 우리 그 식품 영양학계에서 사람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20명 조금 많으시면 사피엔스의 식탁처럼 9명? 어떨까요? 한 12명 정도. 12명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시간 문갑순 교수님과 즐거운 시간 나눠봤습니다. 저는 문갑순 교수님의 다른 도서, 나의 사과 독서를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요. 이 나의 사과 독서에는 한국인을 위한 인문 고전 20권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 20권 읽기 힘드시잖아요. 그 20권이 여기에 아주 엑기스가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 다 읽어주시고요. 요즘 뭐 코로나 블루로 되게 우울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나가 놀지도 못하니까 그럴 때 이제 시간 넉넉하게 있으니까 집에서 독서 많이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강한 식생활,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음식 관련된 책들, 음식 독서 열심히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 코로나가 좀 없어져서 랜선이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이런 북콘서트도 하고 그리고 교수님 또 신작으로 내셔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럼 여기서 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